먼저 SOXL 연구소의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상향하는 반도체 패권을 믿고 무한 홀딩한다. 둘째, MDD-70%, -80%, -90%의 공포가 올 때마다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한다. 여러분, 레버리지 장기 투자를 결심하고 나면 사방에서 참 많은 유혹과 잡음이 들려옵니다. 주변에서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레버리지는 단타용이다. 라며 걱정해주는 척하죠. 하지만 들여다보면 그 본질은 결국 단기 투자를 부추기는 말일 뿐입니다. 단언컨대 단타는 여러분의 계좌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우하향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시장에 넘쳐나는 레버리지 공포 마케팅, 대체 언제까지 휘둘리시겠습니까? 오늘은 수많은 자칭 전문가들과 유튜버들이 레버리지 장투를 공격할 때 쓰는 대표적인 4가지 주장을 수학적, 논리적 팩트로 깔끔하게 반박해드리겠습니다. 본론, 4가지 공포 마케팅 수학적 반박. 첫 번째 공격, 음의 복리 때문에 계좌 녹는다. 첫 번째, 가장 흔하게 들려오는 소리죠. 행보장이나 하락장에서 음의 복리 때문에 계좌가 녹아내린다. 맞습니다. 지수가 횡보하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음의 복리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안티들은 단점만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착시 현상을 만듭니다. 음의 복리가 크다는 건 반대로 상승장에서 작용하는 양의 복리의 폭발력도 똑같이 극대화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혜택은 누리고 싶으면서 비용은 안 내겠다? 그건 욕심입니다. 음의 복리는 양의 복리의 폭발력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또한 이 음의 복리는 속슬 연구소의 두 번째 원칙 MDD-70%, -80%, -90%에서 기계적 분할 매수 전략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축복이 됩니다. 음의 복리는 하락장에서 우리에게 싸게 주식을 모아갈 기회를 제공하고, 양의 복리는 대세 상승장에서 비현실적인 폭발적 수익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격, -90% 폭락하면 1000% 올라야 본전이다. 두 번째, 3배 레버리지는 90% 폭락하면 1000% 상승해야 본전인데 그게 가능하냐? 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 들으면 순간 덜컥하시죠? 하지만 이 계산법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영끌에서 몰빵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SOXL 연구소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무한홀딩, 그리고 MDD-70%, -80%, -90%마다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분할 매수입니다. 우리는 최고점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바닥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물량을 쓸어 담죠. 그렇다면 이 공식은 반대로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90% 지점에서 주은 물량은 주가가 전고점까지만 회복해도 플러스 1000%의 대박 수익을 낸다는 뜻이 됩니다. 공포 마케터들이 말하는 그 숫자가 역설적이게도 우리 매수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공격, 1배수가 전고점 가도 레버리지는 전고점 회복 못한다. 세 번째, 기초자산 1배수가 전고점을 회복해도 3배 레버리지는 전고점 회복 못한다는 공격입니다. 전형적인 전고점 착시입니다. 이 주장의 가정은 고점에서 전재산을 몰빵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는지가 아니라 바닥에서 얼마나 상승했느냐가 우리의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하락장의 바닥에서부터 상승 전환이 시작될 때 레버리지가 보여주는 상승 속도와 수익률은 1배수 상품을 항상 압도적으로 짓밟습니다. 전고점 회복 여부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닥에서부터의 폭발적인 상승 에너지 하나만으로도 계좌의 체급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공격, 수화비자와 높은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 마지막 네 번째, 수화비자와 수수료가 비싸서 장투하면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건 역시 금융의 구조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3배 레버리지를 보유한다는 것은 단 33%의 자본만으로 100%의 노출도를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66%의 현금은 어디로 갈까요? 이 현금을 고금리 자산이나 안전자산에 굴려서 얻는 이자 수익으로 수합이자 비용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남아있는 66%의 현금은
하락장이 왔을 때 우리가 MDD 구간마다 기계적으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가 됩니다.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이나 미수거래는 하락하면 반대매매, 강제 청산을 당하지만 레버리지 ETF의 수합 구조는 반대매매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주가가 하락하면 노출 금액이 줄어들면서 지불해야 할 수합이자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세상에 이런 유리한 대출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레버리지의 위험성은 고점에서 몰빵하는 투자자와 단타 매매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공포입니다. 원칙 없는 단타로 계좌를 녹일 것인가? 아니면 확실한 시스템으로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계적으로 수량을 모아갈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노이즈에 흔들리지 마시고 수학적 팩트 위에서 묵묵히 여러분의 수량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강력한 데이터와 멘탈 케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연구원 여러분, 끝까지 홀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속슬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속슬연구소장입니다. 유튜브나 재테크 관련 영상들을 보다 보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배 레버리지 ETF는 절대 장기 투자하는 물건이 아니다. 데이 트레이딩용으로 설계된 상품이다. 하루 단위로 리셋되기 때문에 박스권이나 하락장을 맞으면 음의 복미로 계좌가 전부 녹아 없어진다. 상승세가 강하게 예상될 때 그 타이밍을 딱 포착해서 단기적으로 짧게 먹고 빠져야 한다. 어떠신가요? 아마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럴듯하다. 참 합리적이고 안전한 매매법이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상승할 때만 잠깐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하락할 때는 싹 빠져나와서 손실을 피한다니 기회는 정말 완벽하고 똑똑한 전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이 말은 실전 매매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해보지 않은 이론가들의 공포 마케팅이자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이 단기 매매론과 음의 복리 공포론이 왜 실전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지 속슬연구소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반박해드리겠습니다. 본론 1. 상승이 강하게 예상될 때라는 오만. 첫 번째 반박입니다. 상승이 강하게 예상될 때 들어간다는 말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시장의 방향을 개인이 감히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그 강한 상승은 언제 시작됩니까? 그걸 정확하게 맞춰서 미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주식시장의 역사, 특히 반도체나 기술주 같은 고변동성 섹터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폭발적인 상승 파동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악재가 소멸하고 지표가 좋아지고 뉴스가 맑음으로 바뀔 때였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대중이 이제 진짜 끝났다. 지옥문이 열렸다. 이번엔 대공황급 폭락이다. 라며 극단의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지는 하락장의 바닥 끝자락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폭등이 시작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차트 보고 뉴스 보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라고 말할 때는 이미 바닥 대비 주가가 30%, 50%, 심하면 10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가지고 이미 폭등한 구간에서 뒤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형적인 상투 잡기가 됩니다.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단기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고 진입하자마자 들이닥치는 조정에 계좌가 한순간에 녹아내리게 됩니다. 본론 2. 기관 알고리즘과의 제로섬 게임, 그리고 필패의 수학. 두 번째 반박입니다. 단기로 잠깐 먹고 빠진다 하는 전략이 실전에서 왜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수학적 진실입니다. 단기 타이밍 매매의 세계는 내가 버는 만큼 남이 잃고 내가 잃는 만큼 남이 가져가는 철저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판에서 개인 투자자가 상대해야 하는 상대가 누구입니까? 초고속 전형선과 월가 슈퍼컴퓨터로 0.001초 단위의 알고리즘 매매를 돌리는 거대 기관들입니다. 정보력, 자금력, 매매 속도까지 모든 면에서 월등한 초인류 기관들과 맞붙어서 단기 타이밍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건 대나무 창 하나 들고 최첨단 미사일 부대에 맞서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단기 매매에는 결정적인 독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래수수료와 슬리피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입니다.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모든 과정에서 수수료와 세금이 일정하게 깎여 나갑니다. 원래 반반이어야 할 50%의 확률조차 이 비용들이 차감되는 순간 실질 승률은 45%, 아니 40% 이하로 단숨에 떨어집니다. 승률이 50%가 안 되는 불공정한 게임판에서 매매 횟수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적으로 회차가 반복될수록 계좌의 자산은 정확히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단기 매매로 대응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하면 할수록 계좌가 녹아내리는 진짜 음의 복리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본론 3. 음의 복리 마케팅의 픽션, 양의 복리와 스포츠카 예시. 세 번째 반박입니다. 전문가들이 레버리지 위험성을 경고할 때 전매 특허처럼 꺼내드는 무기가 바로 음의 복리로 다 녹아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동전의 한쪽 면만 보여주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입니다. 레버리지 상품 구조에서 변동성에 의해 손실이 가속화되는 음의 복리가 존재한다면 반대로 주가가 연속 상승할 때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양의 복리 효과 역시 정확히 동일한 수학적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건 단점만 존재하는 불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3배로 커지면서 서로를 정확하게 상쇄하고 균형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스포츠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엔진 출력을 3배로 키운 고성능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이 차는 기름도 3배로 많이 먹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살짝만 핸들을 잘못 틀어도 벽에 부딪혀 대형 사고가 날 위험이 극대화됩니다. 즉, 위험이라는 단점이 3배로 커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포츠카를 사고 나면 다 죽는 쓰레기차니까 절대 타면 안 된다 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스포츠카는 제동력과 가속력이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장점 역시 3배로 커진 차입니다. 운전할 줄 모르는 초보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엑셀을 풀로 밟으면 사고가 나지만 숙련된 드라이버가 안전하게 정비된 서킷, 바닥 구간에서 타면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스포츠카라는 도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걸 언제, 어디서 몰고 가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3배 레버리지도 똑같습니다. 단점인 음의 복리와 장점인 양의 복리의 크기를 똑같이 3배로 키워놓은 정밀한 엔진입니다. 고점에서 어설프게 탔다가 하락장을 맞으면 음의 봉이 폭탄을 맞지만 공포에 질린 바닥 구간에서 평단을 붙여놓고 상승 사이클을 맞이하면 양의 복리 엔진이 터지면서 자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본론사, 우리가 기계적 저점 잡기에 목숨 걸어야 하는 진짜 이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속슬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레버리지 투자, 특히 3배 레버리지의 승패는 상승 타이밍을 맞히는 단타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내 평단을 바닥 구간에 붙여놓는 저점 수집 게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 3가지 기계적 원칙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첫째, 3배 자산의 합산 원금 제한. 전체 투자 자산의 20%를 넘지 않도록 리스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대공황급 메가크러쉬가 와서 3배 자산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머지 80%의 안전자산과 현금 흐름이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MDD, 최대 낙폭 기준 기계적 분할 대응. 상승을 기대하며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시장의 극단적 폭락이 찾아와 고점 대비 MDD-70%, -80%, -90% 구간에 도달할 때만 움직입니다. 미리 확보해둔 현금 자산 대비 10%, 30%, 50%의 비중으로 정해진 룰에 맞춰 기계적으로 물을 타 들어갑니다. 셋째, 예약 지정과 리미트 오더 활용.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예약 지정가를 적극 활용합니다. 시장이 하루 만에 쿵 내려앉아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때 미리 걸어둔 지정가 주문이 알아서 자동으로 체결되도록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레버리지는 단타형이다. 음의 복리 때문에 무조건 녹아내린다. 라는 그럴싸한 공포 마케팅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남들이 이제 상승장이 시작됐다며 고점에서 레버리지 단타로 들떠 있을 때 우리는 시장을 가만히 관망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다 팔아야 한다며 던질 때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시스템에 따라 덤덤하게 저점의 물량을 담아냅니다. 감정을 완벽히 배제하고 나만의 기계적인 투자의 틀을 구축하십시오. 저점에서 차곡차곡 싸게 모아간 그 물량들이
머지않아 다가올 다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여러분에게 상상 이상의 엄청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속슬 연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XL 연구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연구소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수하는 절대 3원칙을 먼저 머릿속에 똑똑히 각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이 원칙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제1원칙 매도는 없다. 목표 달성 전까지 계좌의 잠금 장치는 풀리지 않습니다. 제2원칙 월급을 방패로 삼습니다. 우리는 주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현금을 비축하며 총알을 모으다가 진정한 공포 구간이 올 때마다 장전된 월급 적립금과 비축, 자금을 기계적으로 투입해 평단가를 사정없이 깎아내립니다. SOXL 주가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폭락 시 모아둔 월급의 10%, 30%, 50%를 기계적으로 매수합니다. 셋째, 중간 타협 없는 끝장 조건입니다. 최종 목표 금액 약 150억 원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계좌가 영원의 수렴에 소멸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에 적당히 타협하고 도망치는 비겁한 짓은 제 투자 사전에 절대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3원칙을 뼈대에 새겨두고 장기 투자를 선언하니 주변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똑같이 던지는 돌직구가 있습니다. 너 닷컴 버블, 리만 사태, 코로나 팬데믹 같은 대폭락장 맞으면 계좌 통째로 녹아내리고 인생 망한다. 영원돼서 끝날 거다. 오늘 제8화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레버리지 장투 유튜버들이 감히 꺼내지 못했던 차가운 수학적 팩트를 기반으로 이 경고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위기의 성격에 따라 그것은 레버리지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의 파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인생 역전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와 함께 우리 전략의 치명적인 한계와 본질을 투명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IT 역사상 최악의 빙하기이자 핵폭탄이었던 2000년 닷컴 버블 사태입니다. 1배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00년 최고점 1362pt에서 2002년 최바닥 206pt까지 무려 마이너스 84.8%라는 해일이 몰아치며 전 시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1배수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와 최고점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데에만 자그마치 14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3배 레버리지 가상주가. 이 대재앙 속에서 3배 레버리지는 음의 복리와 변동성 끌어내림이 정면으로 작용하며 고점 100달러 대비 마이너스 99% 이상 녹아내려 최바닥인 $1 선까지 추락합니다. 100달러짜리가 $1가 되면 원금 회복에만 1000%의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도만 하는 거치식 투자자라면 평생 본전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경고는 100% 과학적 팩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지옥 속에서도 평소 모아둔 월급 총알을 마이너스 70%에서 10%, 마이너스 80%에서 30%, 그리고 $1 선까지 추락한 마이너스 90% 이하 구간에서 남은 50%를 전부 폭격하는 103,050 공식을 가동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최바닥에서 탑승해주면 평단가를 고작 $20 선까지 극단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해집시다. 평단가가 $20가 되어도 바닥 $1에서 평단가까지 가려면 자그마치 20배, 즉 플러스 1900%라는 우주적인 상승률이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탄력 좋은 3배 레버리지라도 기초 체력이 박살난 시장에서 20배가 튀어오르는 데는 무려 4년에서 5년이라는 피를 말리는 세월이 걸립니다. 1배수 거치식의 14년보다 본전 회복을 10년이나 앞당긴 것은 수학적 기적이지만 그 5년 동안 계좌가 부서진 채 매달 월급을 밀어넣어야 하는 고통은 투자자 개인에게는 사실상 실패이자 지옥입니다. 여기서 안티들이 간과하는 진짜 본질이 있습니다. 이 정도 급의 대재앙이 오면 레버리지 투자자만 죽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이
한나라한시에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배수 우량주를 샀든 인덱스를 샀든 자산의 80%에서 90%가 증발하고 14년 동안 물려있는 지옥은 똑같습니다. 이건 핵폭탄이 떨어진 거라 방공호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다 같이 죽는 절대적 파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연구소의 절대 3원칙 중 마지막 원칙이 철퇴를 내립니다. 계좌가 0에 수렴하면 모든 게 끝난다. 이 지독한 대빙하기 구간에서 현금 흐름이 끊겨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방치한다면 계좌는 사실상 0에 수렴하며 게임 오버가 됩니다.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순간 뒤이어 찾아올 그 어떤 위대한 패러다임도 남의 잔치가 됩니다. 이것이 제가 인정하는 우리 전략의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하지만 산업 전체가 신기루였던 닷컴 버블과 달리 자본주의 시스템의 일시적 충격이나 신용 경색으로 오는 위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핵폭탄이 아니라 미사일 공습입니다. 밖에 서서 맨몸으로 맞으면 파멸하지만 제대로 된 방공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살아남아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10만 3050 시스템 매매가 바로 그 단단한 방공호입니다. 리만 사태 당시 일배수 지수 폭락 및 회복 당시 반도체 지수 SOX는 최고점 540포인트 수준에서 최바닥 167포인트 선까지 약 마이너스 69% 폭락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일배수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본전을 찾기까지 자그마치 약 6년, 2014년 초 회복이라는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의 방공호 시스템 전략 반면 3배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90% 이상 꽂히며 주가가 처참하게 부서질 때 우리의 공식대로 바닥에서 50%의 거대 총알이 탑승하자 최종 평단가는 1314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전 세계가 통곡할 때 우리는 금융위기, 여파가 다 가시지도 않은 약 1년 6개월에서 2년 만에 원금을 가볍게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혁명 초입이었던 약 5년 만에 바닥에서 복사해 둔 수량이 폭발하며 정확히 10배의 자산 복사를 완수했습니다. 일배수가 본전 겨우 찾았을 때 우리는 10배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일배수 지수 폭락 및 회복 팬데믹 공포로 한 달 만에 반도체 지수 SOX가 최고점 1980포인트 선에서 최바닥 1230포인트 선까지 마이너스 37.8% 급락했습니다. 일배수 거치식 투자자들은 원금 회복에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방공호 시스템 전략 우리는 마이너스 70%에서 10%, 마이너스 80%에서 30%를 기계적으로 집어넣었고 시장이 너무 빨리 감겨 올라가 남은 총알 50%는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단가가 반토막 이하로 깨진 상태에서 강력한 비자 반등을 맞아 고작 34개월 만에 빛의 속도로 원금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붙은 지 약 1년 6개월 만에 평단가 대비 정확히 10배 수익률을 돌파해냈습니다. 보십니까? 닷컴 버블급 핵폭탄이 아니라면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리만과 코로나급 미사일 공습은 시스템, 방공호 안에서 10배 수익을 안겨주는 축제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내 뼈가 부러질 수 있는 리스크를 뇌리에 각인하는 것입니다. 닷컴 버블이 오면 내 계좌가 진짜 영원에 수렴해서 실험이 강제 종료될 수도 있다는 그 공포를 눈으로 똑똑히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최악이 무서워서 투자를 완전히 멈추어 버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비행기 추락 사고와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가 나면 생존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 최악의 리스크가 무섭다고 해서 평생 비행기로 비즈니스 출장도 안 가고 가족들과 자동차 여행도 안 가고 방구석에 걸어만 다니실 겁니까? 금융 시장도 똑같습니다. 닷컴 버블급의 파멸이 무서워서 주식 시장을 떠나야 한다면 여러분은 자본주의 사회에 그 어떤 투자도 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폭락과 깡통 전세가 무서우니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다 팔아야 하고 은행이 파산해서 내 돈이 날아갈지 모르니 예적금도 다 해지하고
은행 이용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을 불신한 채 방구석 장판 밑에 현금 가방이랑 금덩어리만 쥐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현금과 금만 쥐고 있으면 안전할까요? 매년 내 화폐 가치를 갈아먹는 무자비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에 앉은 자리에서 전 재산이 사르르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파멸이자 청산입니다. 결국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아무 리스크도 없는 안전지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닷컴 버블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이성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리만 사태와 코로나급의 위기가 왔을 때 내 자산을 복사해줄 시스템을 믿고 담대하게 방아쇠를 당기는 것입니다. 150억 달성이냐 영원이냐? 타협 없는 이 복리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사이 주식 커뮤니티나 재테크 유튜브 채널 좀 보셨습니까? SOXL이 폭락할 때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기어 나와서 똑같은 소리를 부르짖는 전문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거 봐라. 내가 레버리지는 장투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레버리지 장투족들은 음의 복리 때문에 결국 원금이 녹아내려 파멸한다.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언뜻 들으면 매우 그럴싸하고 수학적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그들의 공포, 마케팅에 가슴이 서늘해지셨던 경험이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4화에서는요,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음의 복리를 과장하며 여러분에게 공포를 주입하는지 그 수학적 허구를 날카롭게 발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왜 이 음의 복리가 우리 SOXL 연구소의 150억 프로젝트에 있어서 거대한 축복이자 신이 내린 기회인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먼저 그 주식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겁줄 때 쓰는 단골 예시부터 똑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본주 지수가 100만원입니다. 오늘 10% 올랐다가 내일 10% 떨어졌습니다. 그럼 본주는 얼마죠? 100만원이 110만원이 되었다가 10%가 빠지니까 99만원이 됩니다. 고작 1만원 녹았네요. 자, 이제 3배 레버리지를 봅시다. 첫날 30% 폭등해서 130만원이 됩니다. 신나셨죠? 근데 다음날 30% 폭락합니다. 130만원에서 30%인 39만원이 빠지면 얼마가 됩니까? 순식간에 91만원이 됩니다. 지수는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는데 레버리지는 가만히 앉아서 원금의 9%가 녹아내렸습니다. 이게 몇 번만 반복되면 계좌는 영원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 예시 진짜 지겹도록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 수학 자체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예시에는 치명적인 현실 왜곡과 허구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 주식시장에서 본주 지수가 매일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씩 위아래로 미친듯이 널뛰게 하는 장세가 도대체 1년에 며칠이나 됩니까? 가끔 터지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이런 무지성 널뛰기 장세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극단적인 가정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레버리지 장투는 무조건 망한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 이게 바로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자 왜곡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현실적인 주식시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하루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내외로 잘게 쪼개지며 숨 고르기를 하고 횡보합니다. 실제 주식시장의 현실을 대입해서 똑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본주 지수가 첫날 1% 오르고 다음날 1%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만원이 101만원이 되었다가 1%가 빠지면 99만 9,900원이 됩니다. 딱 100원 녹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3배 레버리지는 어떻게 될까요? 첫날 3% 올라서 103만원이 됩니다. 다음날 3% 빠지면 103만원의 3%인 39,900원이 빠지면서 99만 9,100원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원금이 사정없이 녹아내렸나요? 고작 900원 녹았습니다. 1,000원도 안 되는 미미한 금액입니다.
주식 전문가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허브로 선동할 때는 원금의 무려 9%인 9만 원이 녹아내린다고 공포를 떨었지만 실제 시장의 변동성인 1%를 대입하니 변동성 잠시금의 복리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약해집니다. 거의 티도 안 나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즉, 전문가들이 말하는 횡보장에서는 음의 복리 때문에 원금이 살살 녹아 없어진다는 말은 현실 장세에서는 철저히 과장된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시장은 맨날 위아래로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도체처럼 확실한 매가 트렌드를 탄 산업은 불확실한 횡보를 거치다가도 모멘텀을 받으면 무섭게 며칠 동안 연속으로 상승하는 추세적 우상향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전문가들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레버리지의 진짜 마법, 양의 복리 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본주 지수가 하루에 2%씩 딱 5일 동안 연속으로 아름답게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배수 투자자는 복리가 붙어서 5일 뒤 약 10.4%의 수익을 올립니다. 단순히 2% 곱하기 5일인 10%보다 조금 더 벌었죠. 그럼 우리의 3배 레버리지는 하루에 6%씩 5일 동안 복리로 구릅니다. 6% 곱하기 5일이니까 30%일까요? 아닙니다. 첫날 불어난 원금에 또 6%가 붙고 그 다음날 또 붙으면서 5일 뒤 무려 33.8%라는 압도적인 대폭등을 기록합니다. 단 5일 만에 1배수 대비 3배가 아니라 3.2배가 넘는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추세 랠리가 한 달, 두 달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배수가 50% 오를 때 3배 레버리지는 200%, 300%씩 하늘을 뚫고 날아갑니다. 지난 10년간 반도체 시장이 보여준 역사적 폭등의 본질이 바로 이 양의 복리였습니다.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현실의 음의 복리를 걱정하느라 이 우주의 기운이 담긴 강력한 양의 복리를 놓치겠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리석은 투자 고정관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이자 결론인 왜 음의 복리가 우리에게 축복인가에 대한 해답을 들으실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음의 복리, 즉 하락장과 횡보장에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밀리며 원금이 아주 미세하게 잠식되는 현상. 이 현상은 거액의 자산을 한 번에 거치해 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투자자들에게나 재앙일 뿐입니다. 우리 SOXL 연구소는 어떻게 투자합니까? 우리는 전편에서 선언했듯이 매달 들어오는 강력한 노동 소득 월급 방패을 무기 삼아 SOXL이 70%, 80%, 90% 폭락시 기계적으로 수량을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를 집행합니다. 주가가 음의 복리를 맞으며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길게 늘어질 때 거치식 투자자들은 멘탈이 터져서 패닉셀을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음의 복리 덕분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바닥에 아주 길고 예쁘게 깔려 있을 때 매달 받는 월급으로 단돈 몇 달러라도 더 싼 가격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양의 SOXL 주식을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평단가를 아주 낮고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최고의 매집 기간을 음의 복리가 선물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의 복리 구간 동안 월급 방패로 주식수를 사정없이 늘려놓은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린 AI와 로봇 혁명의 양의 복리, 대세 상승 랠리가 탁 터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낮아진 평단가와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식수 위로 3배, 복리의 폭등이 얹어지면서 우리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인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횡보장과 하락장에서 음의 복리가 주가를 눌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싼 가격에 많은 수량을 모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의 복리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150억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신의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수학적 팩트와 생존 메커니즘을 확인했으니 이 연구소를 이끌어가는 제3대 절대 원칙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브리핑하고 가겠습니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째, 매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9년 동안 단 한 주도 시장에 던지지 않습니다. 음의 복리가 주가를 누르든 말든 시간과 반도체의 미래 확률을 믿고 끝까지 쥐고 갑니다.
둘째, 월급을 방패로 삼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80%, 90%로 초토화될 때마다 모아둔 월급 적립금의 10%, 30%, 50%를 기계적으로 투입해 평단가를 극단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셋째, 중간 타협 없는 끝장 조건입니다. 최종 목표 금액 1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50억 원에 도달하거나 레버리지의 저주로 99.9% 폭락해 전 재산이 소멸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에 비겁하게 도망치는 짓은 절대 없습니다. 이 명확한 원칙이 있기에 음해복리는 저에게 그저 수량을 늘려줄 고마운 도구일 뿐입니다. 수학 공식 몇 줄만 플롯해보며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무조건 실패한다고 단정짓는 이론적인 조언들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의 말도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실제 시장의 현실적인 변동성 데이터나 매달 월급이라는 든든한 자금으로 시장을 받아내는 적립식 장기 투자의 진짜 파괴력까지는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음해복리는 주가를 낮춰주어 우리가 수량을 더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다져주고, 양의 복리는 패러다임이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을 바꿀 대폭등을 선물합니다. 이 명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면 앞으로 그 어떤 지루한 횡보장과 폭락장이 찾아와도 멘탈을 흔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150억 프로젝트는 철저히 과학적이고 실전적인 팩트에 기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이 위대한 항해의 끝까지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SOXL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깊게 거시적으로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를 반대하는 주식 전문가나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들고 나오는 가장 치명적인 수학적 공포 마케팅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배수 지수가 30% 폭락하면 제자리 오는데 고작 42%만 상승하면 됩니다. 하지만 3배 레버리지는 90%가 폭락합니다. 여러분, 90%가 폭락한 주식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무려 1000%가 폭등해야 합니다. 1000% 상승이 장난입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장투는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숫자만 보면 완벽합니다. 반박할 수 없는 엄연한 수학적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정교해 보이는 논리 뒤에 얼마나 악의적이고 교묘한 허점이 숨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제오와에서는 90% 폭락에는 1000% 상승이 필요하다는 이 달콤한 공포 마케팅의 프레임을 완전히 깨부수겠습니다. 그리고 왜 진짜 실전 투자에서는 이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 우리 SOXL 연구소의 관점에서 가장 공정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논리가 가진 치명적인 첫 번째 허점은 바로 가정의 불공정함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90% 폭락 후 1000% 상승이라는 시나리오는요, 역사상 가장 버블이 낀 최고점 꼭대기에 내 전 재산을 단 한 번에 다 쏟아부었다는 인류 최악의 최악 상황만을 가정한 것입니다. 물론 최고점에 올인한 투자자에게는 90% 폭락과 1000% 상승의 저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들은 최고점에 올인한 최악의 상황만 가져와서 레버리지를 비판하면서 반대로 역사상 가장 바닥인 최저점에 모든 돈을 투자한 최선의 상황과는 비교하지 않습니까? 역사적 최저점 바닥에서 SOXL을 잡은 투자자는 대세 상승장에서 1000%가 아니라 5000%, 10000%의 수익을 올리며 인생을 바꿨습니다. 왜 그 기적 같은 최선의 상황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치부하고 최고점 올인이라는 최악의 상황만 가져와서 이게 레버리지의 본질이라고 장단점을 비대칭적으로 왜곡하는 걸까요? 둘 다 극단적인 가정일 뿐인데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최고점에 전 재산을 올인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최저점 바닥을 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학술적으로나 실전적으로나 공정한 비교를 하려면 어떤 가정을 세워야 할까요? 역사적 고점과 저점의 딱 중간, 즉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난
공포 구간에서 진입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고 공정합니다. 자,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구간에서 우리가 SOXL에 진입했다고 칩시다. 이때부터는 수학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기서 만약 본주 지수가 정고점을 향해 다시 회복을 시작하면 최고점에 물린 사람은 이제야 본전이 되지만 마이너스 50% 바닥에서 용기 있게 진입한 우리는 정고점까지만 가도 앉은 자리에서 100% 수익, 즉 원금이 2배가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1000%라는 우주적인 상승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작 정고점 회복이라는 평범한 상승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자산 증식을 이뤄내며 승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SOXL 연구소는 한술 더 뜹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마이너스 50%에서 끝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편들에서 선언했던 3대 절대 원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고점에 전 재산을 거치해 두는 게으른 투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강력한 노동 소득이라는 월급 방패를 쥐고 현금을 모아가다가 시장에 피바람이 불어 닥칠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주가가 역사적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그리고 전문가들이 장난치던 그 무시무시한 마이너스 90% 구간까지 초토화될 때 우리는 미리 약속한 원칙에 의거해 모아둔 적립금을 10%, 30%, 50%씩 기계적으로 쪼개어 시장에 가장 저렴한 매물들을 쓸어 담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최고점에서 사서 마이너스 90% 폭락의 지옥을 맛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던진 피 같은 주식을 마이너스 90%라는 극단적인 세일 가격에 새로 진입하거나 평단가를 사정없이 낮추며 수량을 늘립니다. 이 구간에서 진입하는 레버리지는 전문가들이 겁주는 위험한 자산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상방으로 터질 일만 남은 압도적인 초저평가 치트키가 됩니다. 최고점 꼭대기에서 90%가 밀리는 확률보다 이미 90%가 밀린 바닥에서 지수가 10%, 20% 기술적 반등을 줄 확률이 수학적으로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왜 90% 폭락, 1000% 상승이라는 극단적인 숫자로 여러분의 눈을 가렸는지 본질이 보이실 겁니다. 그들은 투자자의 진입 시점과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실전 변수를 완전히 제거한 채 오직 공포를 주기 위한 가짜 프레임을 짠 것뿐입니다. 그 공포의 프레임에 갇혀 바닥권에서 패닉셀을 하거나 진입을 망설이는 사람은 평생 주식시장에서 아웃사이더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을 깨고 나와 바닥에서 월급 방패를 가동하는 우리에게 마이너스 90%의 대폭락은 인생을 바꿀 150억 프로젝트의 거대한 카운터 펀치가 될 것입니다. 공포 마케팅에 선동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원칙의 수학적 우위를 믿으십시오. 위기를 가장 안전한 기회로 바꾸는 이 위대한 여정의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SOXL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넓게 냉철하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속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최근 주식 커뮤니티나 재테크 채널에서 이런 그럴싸한 주장 보신 적 있으시죠? 세배 레버리지 ETF의 음의 복리와 수압이자를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 신용으로 대출을 받거나 증권사 신용미수를 당겨서 1배수 주식을 3배만큼 사라는 논리입니다. 마치 금융 천재가 제안하는 엄청난 꿀팁처럼 들리지만 결론부터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식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한강 가는 급행열차 티켓을 끊는 짓이자 수학과 금융의 기본도 모르는 치명적인 착각,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한 교묘한 눈속임입니다. 오늘 왜 이 주장이 겉만 번지르르한 독약인지, 그리고 왜 대출 신용투자가 3배 ETF보다 훨씬 더 위험하며 심지어 비용과 수익구조 측면에서도 파멸적인지 숫자를 통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1. 반대매매와 강제청산, 존버의 권리를 박탈당하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점은 바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 존버, 장기 버티기의 가능 여부입니다. 투자에서 멘탈을 지키고 살아남으려면 결국 시간이 내 편인가를 봐야 합니다.
세배 레버리지 ETF는 아무리 극심한 폭락장이 와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가 찍혀도 내가 공포에 질려 스스로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 내가 보유한 주식수는 계좌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섹터가 다시 우상향하고 빅사이클이 돌아오면 원금을 회복하거나 폭발적인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생존과 부활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출이나 증권사 신용미수를 써서 1배수 주식을 3배 물량으로 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단 1원도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담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가차없이 아침 9시 정각에 반대 매매를 감행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최저가에서 내 주식을 시장가로 전량 강제 매도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음날 귀신같이 시장이 폭등하더라도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계좌는 이미 전날 청산당해 휴지 조각이 되었고 나는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했기 때문입니다. 세배 ETF는 변동성 때문에 녹을지언정 생존은 하지만 신용미수는 시장이 숨만 크게 쉬어도 내 목줄을 끊어버립니다. 2. 리스크의 한계, 유한 책임 대 무한 빚더미. 두 번째는 리스크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세배 ETF에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는 내가 투자한 원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피 같은 돈이 날아가는 건 고통스럽지만 최소한 금융 시스템상 내가 추가로 돈을 토해내야 하거나 인생 자체가 파산하지는 않는 유한 책임 구조입니다. 최소한 빚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출이나 미수를 끌어다 쓴 레버리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 부족 경고인 마진콜이 들어옵니다. 청산을 막으려면 당장 현금을 더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채 제2금융권,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카드론까지 손을 대며 사채성 빚을 지고 구덩이를 더 깊게 파기 시작합니다. 결국 폭락장의 끝에서 원금 전액 손실을 보는 것을 넘어 내 자산이 마이너스로 뚫고 들어가 평생을 일해서 갚아야 할 억대 빚더미를 껴안게 됩니다. 세배 ETF의 음의 복리가 무섭다고 진짜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실제 빚을 지는 게 과연 정상적인 투자 전략일까요? 3. 핵심 폭로. 이자율 9%의 치명적인 눈속임, 실제로는 18%다. 자,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 논리인 비용 부분을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권사 신용 미수나 대출이자 탄 연 7%부터 9%까지 수준인데 세배 ETF는 내부 수합 이자랑 운용 수수료 때문에 연 10% 가까이 녹아내리니까 대출이 무조건 이득이다. 여러분, 이 계산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지한 눈속임인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미수 이자율이 연 9%라고 해서 내 원금 대비 이자가 9% 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대출이나 신용을 써서 3배 물량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가진 돈, 즉 내 원금이 1이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내 원금의 2배에 달하는 돈을 빌려와야 총 3배의 물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자는 내가 빌린 돈 전체 총액에 매겨집니다. 순수하게 내가 가진 돈 1억 원으로 신용 미수 3배를 당겨 총 3억 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빌린 돈은 2억이지만 내 원금은 1억입니다. 내가 투자한 내 원금 1억 원 대비 매년 나가는 고정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요? 연 9%가 아니라 정확하게 2배인 연 18%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식시장이 아무리 우상향하더라도 여러분은 매년 계좌에 마이너스 18%라는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페널티를 확정적으로 안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 주식이 1년에 최소 18% 이상 폭등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파산하는 구조라는 메커니즘입니다. 수학적 무지. 하락장에서 3배 ETF가 가진 음의 복리 방어 효과. 자, 지금부터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선동가들이 모르는 복리의 엄청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욕하는 음의 복리가 역설적으로 하락장에서는 내 파산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직관적인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1배수 주식이 매일 10%씩 사흘 연속으로 폭락하는 대폭락장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대출과 신용미수로 1배수, 주식을 3배 물량만큼 산 계좌입니다. 내 돈 1억에 2억을 빌려 총 3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첫째 날 1배수가 마이너스 10% 폭락하면 내 총 자산은 3억에서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둘째 날 또 마이너스 10% 폭락하면 2억 4,300만 원이 됩니다. 셋째 날 또 마이너스 10% 폭락하면 최종 2억 1,870만 원이 됩니다. 자, 총 손실이 8,130만 원이죠. 내 원금 1억 중에서 이제 겨우 1,870만 원 남았습니다. 빌린 돈 2억 원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담보 비율은 이미 깨졌고 아침 9시에 반대매매 당해 인생 종치는 겁니다. 왜냐고요? 대출 계좌는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내 투자금의 기준이 최초의 3억 원으로 고정되어 매일 두들겨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3배 레버리지 ETF를 보겠습니다. 1배수가 하루에 10%씩 떨어지니까 3배 ETF는 하루에 정확히 30%씩 떨어지겠죠? 계산해 볼까요? 첫째 날 마이너스 30% 폭락하여 1억 원이 7천만 원이 됩니다. 둘째 날 여기서 소름 돋는 계산이 나옵니다. 둘째 날 마이너스 30%는 최초 1억 기준이 아니라 줄어든 7천만 원의 30%인 2,100만 원만 깎입니다. 그래서 계좌는 4,900만 원이 됩니다. 셋째 날 또 마이너스 30%가 폭락하면 줄어든 4,900만 원의 30%인 1,470만 원만 깎여서 최종 3,430만 원이 남습니다. 어라? 비교가 되시나요? 대출 신용계좌는 1,870만 원 남고 반대매매로 시장에서 쫓겨났는데 3배 ETF 계좌는 음의 봉이 덕분에 하락할수록 지킬 돈의 덩어리, 즉 매수 포지션 규모가 자동으로 줄어들면서 최종적으로 3,430만 원이 살아남았습니다. 무려 2배 가까운 돈이 계좌에 버젓이 살아있고 주식수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ETF의 하락장 자동 리밸런싱 메커니즘이자 음의 복리가 가진 하락방어 효과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투자 규모를 알아서 줄여주기 때문에 계좌가 완전히 0이 되어 파산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대출로 3배를 산 사람들은 이 방어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고정된 채무 총액에 깔려 죽게 됩니다. 오, 치명적인 착각, 음의 복리, 피하려다 양의 복리까지 버리는 꼴. 선동가들의 말에 속으면 하락장에서만 터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시장이 제대로 불타오르는 강력한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는 투자 수익률의 핵폭탄인 양의 복리의 마법까지 스스로 쓰레기통에 내팽개치는 꼴이 됩니다. 3배 레버리지 ETF는 일직선으로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상상 초월의 복리 폭발을 일으킵니다. 오늘 5% 오르면 내일은 그 오른 가격의 3배인 15%가 오르고 그 다음날은 또 불어난 자산의 3배가 붙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승장에서는 1배수가 총 50% 오르는 동안 3배 ETF는 단순 계산인 150%를 훨씬 초과해 200%, 300%씩 자산을 복리로 튀겨버립니다. 하지만 대출이나 신용미수로 1배수 주식을 사둔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아무리 복리로 폭발하며 올라가도 내가 보유한 수량은 최초에 대출받아 샀던 그 고정된 수량 그대로입니다. 자산 규모가 커져도 추가적인 레버리지 복리 효과가 전혀 붙지 않기 때문에 상승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3배 ETF의 수익률을 절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격차가 안드로메다로 벌어집니다. 결국 이 전략은 하락장에서는 ETF의 음의 복리 방어 효과를 못 받아서 대출 빚더미로 먼저 파산하고 상승장에서는 ETF의 양의 복리 폭발 효과를 못 누려서 소외당하는 지독하게 모순된 최악의 투자 방법인 것입니다. 6. 결정적 차이, 레버리지 스왑이자 대개인 신용대출이자. 그럼 3배 ETF도 똑같이 돈 빌려서 투자하는 파생 상품인데 왜 ETF가 낫다는 거냐 라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관들의 수합 비용과 개인의 대출 비용은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락장을 만났을 때 레버리지 비용과 리스크가 어떻게 변하는가입니다. 첫째, 실제 원금 대비 비용의 폭탄입니다. 3배
ETF는 연 9%에서 11% 수준의 비용이 순자산가치 NAV에 매일 녹아 있어 추가적인 현금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개인 대출이나 신용미수는 아까 계산해드린 대로 내 원금 대비 연 14%에서 19%에 달하는 엄청난 고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매달 내 통장에서 현금으로 강제 출금되는 극심한 현금 흐름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하락장이 장기화될 때 메커니즘입니다. 3배, ETF는 주가가 폭락하면 ETF가 보유한 기초자산 총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빌리는 자금의 규모도 자동으로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지불하는 수합 이자의 절대 액수도 함께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신용미수나 대출은 어떻습니까? 내가 산 주식이 반토막이 나든 3분의 1토막이 나든 내가 처음에 빌린 원금 2억 원이라는 빚은 요지부동 고정입니다. 내 자산은 반도 안 남았는데 증권사는 처음 빌려간 2억 원에 대한 이자 9%, 즉 매달 150만 원의 생돈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통장에서 빼갑니다. 게다가 담보 비율이 미달하면 즉시 다음날 아침 반대매매 청산이 나가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주가 폭락으로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이자 폭탄까지 맞으면 멘탈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결국 가장 최저점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절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이 무서운 현금 흐름의 압박과 청산 리스크입니다. 결론, 감기약 대신 쥐약을 먹지 마십시오. 3배 레버리지, ETF가 가진 변동성 손실, 내부 수합 비용은 장기 투자자가 분명히 알고 경계해야 할 단점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인정하기 때문에 무작정 거치식으로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할 매수를 하고 기계적인 밸런싱을 하며 주가가 극단적으로 하락했을 때만 모아가는 전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피하겠다고 개인이 진짜 빚을 내서 신용미수와 대출로 3배수를 채우라는 자칭 전문가들의 말은 감기약 부작용이 무서우니까 쥐약을 먹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파멸적 불나방짓입니다. 기관들이 맺는 수합 계약은 만기가 없고 반대매매가 없는 특수한 파생계약이지만 여러분이 지는 개인의 빚은 증권사와 은행이 언제든 내 목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리스크 덩어리입니다. 금융상품의 단면만 보여주며 본질적인 리스크를 외면하게 만드는 달콤한 선동 영상들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레버리지는 내 자산의 일부로 내가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 속에서만 다루어야 하는 뜨거운 불과 같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와 미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속슬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유튜브나 주변 혼수 두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레버리지 하지 말고 1배수 지수를 그만큼 더 사라. 예를 들어서 SOXL 말고 1배수짜리 SOXX를 3배만큼 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레버리지 특유의 하락 횡보장, 음의 복리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럴듯하게 들리시죠? 3배 레버리지의 변동성 잠식은 피하면서 반도체 지수의 우상향 수익률은 똑같이 3배로 누릴 수 있다는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금융의 기본인 리스크 관리와 자본 효율성을 간과한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말대로 지수 3배의 효과를 내기 위해 SOXX를 3배로 더 사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당연하게도 주식을 사는데 3배의 투자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공평한 조건에서 두 전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SOXX를 100%의 비중으로 다 채워서 3배의 금액을 썼다면 우리 SOXL 투자자는 원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딱 33%의 비중만 SOXL을 사야 공평합니다. 그렇게 해야 평상시 시장 노출도가 똑같이 3배 효과로 시작하니까요.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자본을 100% 다 써서 주식에 묶여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노출도를 가져가면서도 무려 66%라는 막강한 현금이 고스란히 계좌에 남게 됩니다. 자, 완벽하게 공평한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왜 SOXX를 3배 금액으로 사는 전략보다 SOXL 33%와 현금 66%를 쥐고 가는 우리의 시스템 전략이 훨씬 더 안전하고 강력한지 3가지 근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본 효율성의 극치, 양의 복리로 SOXL이 압도한다. 그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수학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양의 복리 효과입니다. 훈수꾼들의 말대로 지수 3배의 효과를 내기 위해 SOXX를 내 돈의 3배 금액만큼 샀다고 칩시다. 1배수 주식은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하루하루 상승분이 그대로 더해지는 달리 개념에 가깝게 움직입니다. 반면 우리는 똑같은 3배의 노출도를 맞추기 위해 SOXL에 딱 33%만 넣고 나머지 66%는 현금으로 쥐고 갑니다. 자, 반도체 섹터가 우리가 믿는 것처럼 강력하게 우상향 랠리를 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SOXL은 매일매일 상승 흐름을 복리로 누적해 나가는 양의 복리 효과가 폭발합니다. 오늘 5% 오르고 내일 5% 오르면 3배 레버리지는 단순 합산인 30% 상승이 아니라 복리로 불어나서 그 이상을 받아먹습니다. 즉, 평상시 강력한 상승 장세가 오면 SOXX를 3배 금액으로 미련하게 들고 있는 사람보다 SOXL 33%와 현금 66%를 쥔 우리의 수익률이 양의 복리 마법 덕분에 훨씬 더 높게 치솟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겨우 33%의 자본만 주식에 묶어두고 나머지 66%는 안전하게 현금으로 쥐고 있으면서도 상승장의 꼭대기에서는 1배수를 3배 금액으로 산 투자자들보다 더 큰 돈을 버는 자본 효율성의 극치를 달성하게 됩니다. 2. 하락장이 왔을 때 생기는 치명적인 대응력과 하락률의 차이. 진짜 반전은 반도체 섹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33%짜리 거대한 폭락장이 찾아왔을 때 일어납니다. SOXX 100% 매수 전략이 그토록 자랑하던 안정성은 이때 수학적으로 완전히 깨집니다. SOXX를 100% 비중으로 산 사람은 1배수 지수가 고점 대비 33% 빠지면 내 전체 계좌도 정확히 마이너스 33%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매력적인 바닥 구간에서 추가로 대응할 현금이 단 1원도 없습니다. 이미 자산이 주식에 다 묶여있기 때문이죠. SOXL 33% 플러스 현금 66%를 쥔 우리는 지수가 33% 빠지면 SOXL은 어떻게 될까요? 3배니까 마이너스 99%가 돼서 0원이 될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락한 가격을 기준으로 리셋되는 레버리지 특유의 리스크 분산 효과, 즉 음의 복리 방어 효과 때문에 실제 SOXL은 약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90% 수준에서 하락이 멈춥니다. 이걸 우리가 쥐고 있는 현금 66%와 합산해서 전체 금액 대비 마이너스율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자산 기준 하락률은 약 마이너스 26%에서 마이너스 29% 내외로 잡힙니다. 즉 1배수를 3배 금액으로 산 사람의 하락률 마이너스 33%보다 오히려 우리 계좌가 덜 깨지고 이득을 본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가 위험하다더니 전체 자산 기준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게 방어해낸 셈입니다. 3. 횡보장과 하락장을 지배하는 현금 66% 분할 매수의 마법. 수익률 방어도 우리가 이겼는데 진짜 무서운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방어해내고 남은 66%의 막강한 현금 실탄입니다. 지수가 폭락하고 바닥에서 횡보할 때 SOXX를 100% 다 채운 전략은 이미 돈이 묶여서 손가락만 빨고 있지만 우리는 그 66%의 현금을 꺼내 바닥에서 평단가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기계적 분할 매수를 단행합니다. SOXL은 떨어질 때 무섭게 밀린 만큼 우리가 남겨둔 현금 실탄으로 바닥에서 물량을 확보해두면 평단가가 말도 안 되게 낮아집니다. 그 결과 지수가 전고점까지 다 회복되지 않고 절반만 반등해도 우리 계좌는 이미 압도적인 플러스 수익권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횡보장과 하락장에서 오는 변동성 잠식 리스크를 강력한 현금 비중과 평단가 인하 메커니즘으로 완벽하게 제어하고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SOXL 대신 SOXX를 3배 금액으로 사라는 조언은
동일한 지수 3배 효과를 내면서도 하락장에서 개인이 마주할 자본고립 위험과 레버리지 고유의 수학적 메커니즘을 간과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투자 금액을 무리하게 늘려 자금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적은 자본 33%로 레버리지를 활용해 상승장에서는 양의 복리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하락장에서는 음의 복리, 방어 효과와 남은 압도적인 현금 66%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공평하게 비교하면 할수록 시스템과 수학을 이해한 우리의 SOXL 전략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단편적인 프레임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든든한 현금 실탄과 함께 원칙 매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OXL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 여러분, 영상 시작하자마자 화면에 띄워드린 제 실제 SOXL 계좌 데이터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매입 금액 약 2,300만원 원금이 현재 평가 금액 4억 4천만원을 넘어가고 있고 수익률은 1825.94%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6월 8일 월요일, 최근 시장 변동성이 워낙 거칠고 역동적이다 보니 주말 내내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반등해 주어서 참 다행입니다. SOXL이 최고점을 찍고 무섭게 달리다가 순식간에 밀려 내려갔으니 계좌를 열어보실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그 마음,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시장은 우리 주주분들의 외로운 인내에 보답하듯 오늘 다시 218달러까지 힘차게 고개를 들며 반등해내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공포를 주입하는 목소리가 쏟아질 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면 시장은 결국 이렇게 숫자로 보답을 해옵니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이 주가가 반등하는 꼴을 못 보고 마지막 최종 병기처럼 들고 나오는 금융공학적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인터넷 글을 보며 은근히 찜찜하셨을 겁니다. 3배 레버리지는 공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자산운용사가 수많은 파생상품 스왑 계약을 맺고 대출을 끌어와서 만드는 상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엄청난 스왑이자와 운용보수가 발생한다. 고금리 시대에는 그 이자 비용만 연 7%에 달해서 주가가 제자리에만 있어도 계좌가 살살 녹아내려 결국 파멸한다. 금융공학을 들먹이니 굉장히 전문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팩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기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7화에서는 이 스왑이자 파멸론이 실전 투자자가 아닌 오직 책상 앞 이론가들의 머릿속에서만 나온 얼마나 나약한 가스라이팅인지 그 치명적인 허점을 차가운 숫자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논리가 가진 가장 기초적이고도 교묘한 허점은 마치 스왑이자가 우리 계좌에서 따로 현금으로 꼬박꼬박 뜯겨나가는 것처럼 공포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OXL을 비롯한 모든 레버리지 ETF의 스왑이자와 운용 비용은요, 매일매일 자산가치 NAV에 이미 소리 소문 없이 반영되어 차감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SOXL의 주가 차트는 그 무시무시하다는 스왑이자와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남은 최종 성적표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용을 다 차감한 SOXL의 진짜 역사는 어땠습니까?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온갖 위기를 다 얻어맞고 매일매일 스왑이자를 다 뜯기면서도 결국 주가는 보란듯이 역사적 대세 우상향을 기록해왔습니다. 비용을 다 지불하고도 지수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한다는 것을 이미 역사가 똑똑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용 때문에 계좌가 녹아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이자가 녹아내리는 속도보다 반도체 산업이 양의 복리를 타고 폭발하는 속도가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빠르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진짜 실전 데이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놈의 스왑이자와 비용이 하루에 몇 %나 나가는지 팩트를 체크해 봅시다. 연간 총 비용을 현재 고금리 환경까지 넉넉히 반영해서 대략 7%로 잡으면 하루에 나가는 비용은 고작 0.019%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SOXL에 1,000만 원을 넣어두었다면 하루에 나가는 비용은 고작 1,900원 꼴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걸 두고 계좌가 살살 녹아 파멸한다고 사방에서 선동을 해대는데
실전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참 기가 찹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소중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 회사나 일터로 출근할 때 버스비나 지하철 요금으로 몇천 원씩 지불하시죠? 하루에 더 큰 돈을 벌러 일터로 가는데 그 버스비, 지하철비 1,900원이 아깝다고 왕복 몇 시간을 길바닥에서 버리며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차비는 내 피 같은 돈이 허공에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대중교통에 지불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동 비용입니다. 3배 레버리지의 스왑이자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루에 몇십 %씩 폭발하는 AI 반도체 시장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일터로 향할 때 개인이 대출을 받으면 연 10%에 육박하는 고리에다가 주가 좀 밀리면 주식을 강제로 뺏어가는 반대매매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하지만 SOXL은 거대 기관 도매가로 조달한 초저금리 자금의 반대매매, 면제권까지 얹어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시켜줍니다. 하루에 0.019%, 내가 1,000만 원을 굴릴 때 지불하는 딱 지하철비 정도의 이 당연한 비용이 아깝다고 저 대단한 반도체, 복리 우상향의 급행 열차에 올라타지 않겠다는 겁니까? 차비 아깝다고 출근 안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눈앞의 사소한 비용에 눈이 멀어 미래의 거대한 부를 놓치는 소탐대실이자 금융 문맹들이나 하는 얄팍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대중을 속이는 전문가들의 뚝배기를 깨부수기에 충분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아니 실전 투자를 안 해봐서 진짜로 모르는 금융공학의 대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금 이자 환입 시스템입니다. 자산운용사가 3배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 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낸 투자 원금의 상당 부분을 증거금 형태로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운용사가 이 막대한 현금을 그냥 금고에 썩혀둘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산운용사는 이 증거금을 가장 안전한 미국 단기 국채나 고금리 예금 계좌에 넣어둡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연 4에서 5%대 고공행진을 하고 여기서 매일 엄청난 이자, 수익이 발생하여 SOXL의 자산으로 고스란히 다시 환입됩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팩트체크를 해봅시다. 시장금리가 45%라고 해서 우리가 내는 총비용 7%에서 그 이자가 산술적으로 똑같이 빠져서 무조건 2%만 남느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파생상품, 계약의 구조상 나가는 이자의 기준과 들어오는 국채 이자의 기준, 자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금융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가기 위해 하루 차비로 1,900원을 냈는데 교통카드 회사에서 고객님, 고금리 시즌이라 저희가 쥐고 있는 예수금에서 이자가 꽤 나오네요 하면서 매일 저녁 내 계좌로 수백 원짜리 환금 마일리지를 다시 꽂아주는 꼴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공포를 조장하는 연 7%라는 비용은 완벽한 허수입니다. 뒤로 환입되는 이 국채 마일리지 효과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내는 진짜 순수 통행료는 하루에 1,000원대 초반 혹은 그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하루차비 1,000원 조금 넘는 돈이 녹아내리는 게 무서워서 거대한 복리 열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안티들의 얄팍한 비용 프레임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책상 앞 이론가들이 스왑이자 때문에 무조건 망한다고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뇌가 몰빵 투자라는 1차원적인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전 재산을 최고점에 100% 다 밀어넣고 가만히 앉아서 이자가 녹아내리는 극단적인 상황만 가정합니다. 시스템이 비용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진짜 실전의 수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전체 자산 중에서 고작 33%만 SOXL에 투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33%의 3배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내 전체 자산 대비 정확히 1배 수백 %짜리 지수를 추종하는 안전한 포트폴리오가 완성됩니다. 스왑이자가 녹아내린다고 겁을 주지만 애초에
전체 자산의 겨우 33%에 해당하는 사소한 비용만 지불하면서 일반 1배수 투자자와 똑같은 우상향 랠리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마법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주식 시장에 묶이지 않고 내 주머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머지 66%의 현금성 자산에 있습니다. 일반 1배수 투자자들은 주가가 고꾸라지기 시작하면 전 재산이 시장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손가락만 빨며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66%라는 압도적인 현금을 쥐고 연 45%대의 고금리, 예금 이자를 따박따박 받으며 이자 비용을 상쇄시킵니다. 그러다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대종말을 외치는 진짜 지옥 같은 구간, 즉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의 대폭락 구간이 오면 우리는 장전에 두었던 이 강력한 66%의 무적 대응, 자금을 기계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고점 부근에서는 고작 33%만 넣어두어 이자 비용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하고 진짜 바닥이 왔을 때 남들의 3배, 6배가 넘는 수량을 초저가에 쓸어담는 전략. 이것이 바로 이론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레버리지 분할 진입의 무서운 힘이자 우리 연구소장과 주주들이 가진 압도적인 실전적 우위입니다. 이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연구소의 3대 절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뼈대에 서 있어야만 스왑이자 프레임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하십시오. 첫째, 매도는 없습니다. 비용이 녹리많이 하는 얄팍한 소리에 쫄아서 내 피 같은 주식을 단 한 주도 시장에 던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소유권을 쥐고 우상향의 끝을 봅니다. 둘째, 월급을 방패로 삼습니다. 우리는 주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현금을 비축하며 총알을 모으다가 진정한 공포 구간이 올 때마다 장전된 월급 적립금과 비축, 자금을 기계적으로 투입해 평단가를 사정없이 깎아내립니다. 셋째, 중간 타협 없는 끝장 조건입니다. 최종 목표 금액 약 150억 원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계좌가 영원의 수렴 소멸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에 적당히 타협하고 도망치는 비겁한 짓은 제 투자 사전에 절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스왑이자 프레임으로 대중들을 가스라이팅해서 패닉세를 유도할 때 우리는 차분하게 그 노이즈를 비웃으며 진짜 대폭락장이 왔을 때 시장의 모든 초저가 매물을 쓸어 담을 강력한 총알을 모아가면 그만입니다. 위기를 가장 안전한 기회로 바꾸는 우리 시스템. 매매 앞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비용 프레임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일 비용에 흔들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의 거대한 패러다임을 놓치는 것만큼 아쉬운 선택은 없습니다. 이론적인 비용 계산에 갇혀 공포에 흔들리는 이들도 많겠지만 우리는 철저한 원칙과 시스템으로 100억,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해 실제로 한 걸음씩 증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포 마케팅에 선동당하지 마시고 주말 사이의 흔들림을 이겨내신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가진 원칙의 강력한 수학적 우위를 믿는다면 앞으로 어떤 흔들림이 와도 우리는 우리의 속도대로 이 항해를 끝마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SOXL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넓게 냉철하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속설연구소의 연구원 엘입니다. 오늘도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하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속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이 무시무시한 종목. 주식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보면 항상 이런 말이 따라다니죠. 속슬은 단타용이지 기껏해야 하루 이틀 정도 들어가는 단기 투자용이야. 정말 그럴까요? 단타용이라는 그 말, 혹은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다는 그 말,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는 안전장치 같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단언컨대 그 말이야말로 당신의 계좌를 가장 빠르게 0원으로 만드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오늘 왜 단타가 필패인지 그 냉혹한 확률의 세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관은 어떻게 내 마음을 읽는가?
보험회사와 확률의 마법. 기관이 내 마음을 어떻게 예측해? 그건 음모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는 개별 고객이 언제 사고를 당할지, 언제 죽을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가진 보험사는 특정 연령대, 특정 집단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히 예측합니다. 기관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개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수만 명의 개미가 공포에 질려 손절 버튼을 누르는 심리적 임계치, 탐욕에 눈이 멀어 추격 매수를 하는 자리, 이 모든 패턴을 거대한 통계적 확률로 다루고 있습니다. 단타를 치는 순간 여러분은 보험회사가 설계한 확률 게임 속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50%의 확률로 수익을 낼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45% 이하의 승률을 가질 수밖에 없는 덫에 여러분을 몰아넣습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쌓인 알고리즘 앞에 인간의 감이라는 변수는 그저 데이터 조각에 불과합니다. 2. 기관이라는 괴물과 제로섬 게임을 한다는 착각. 단타의 세계는 냉혹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100원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100원을 잃어야 하죠. 당신이 HTS 앞에서 차트를 볼 때 상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초당 수만 번의 매수, 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기관의 초고속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들은 틱 단위의 데이터와 수천 가지 지표를 결합해 승률 51%의 자리를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여러분은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를 냅니다. 세금도 냅니다. 기관 알고리즘은 수수료가 없거나 극히 낮죠. 이 비용이 당신의 확률을 50%에서 48%, 45%로 계속 갉아먹습니다. 반복할수록 확률은 절대적으로 기관의 편으로 기웁니다. 단타를 많이 할수록 당신의 계좌가 영원히 될 확률은 100%에 수렴하는 수학적으로 정해진 결말입니다. 3. 레버리지의 역설, 단타용이라는 말의 함정. 속슬은 변동성이 커서 장기 투자하면 녹아내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짧게 치고 빠져야 해.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레버리지의 구조적 단점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개미 투자자를 가장 위험한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말입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을 에너지로 삼는 종목입니다. 단타를 치려면 이 변동성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죠. 조금만 흔들려도 심장이 떨리고 손절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기관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물량을 뺏어가는 지점입니다. SOXL은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지 단타로 잔기술을 부리라고 만든 종목이 아닙니다. 4. 역사가 증명하는 장기 투자의 힘, SOXL과 TQQQ. 역사를 봅시다. 이 숫자를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SOXL은 2011년 당시 약 0.3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가치는 약 300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무려 1000배에 달하는 수익입니다. TQQQ는 2010년 당시 약 0.16달러였습니다. 지금 2026년은 얼마일까요? 약 87달러 수준입니다. 이것 역시 5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수많은 폭락장과 횡보장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하는 자산에 레버리지를 얹어 장기 보유한 결과는 이토록 경이롭습니다. 단타를 치며 수수료를 내고 세금을 떼이는 동안 장기 투자자들은 복리의 마법을 3배로 증폭시키며 자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결국 우상향이 확실한 자산에 레버리지를 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기 투자자가 부를 얻는 가장 강력한 답입니다. 5. 장기 투자를 막는 3대 공포 마케팅, 그 허구와 진실.
물론 장기 투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세 가지 논리를 듭니다. 음의 복리, 스왑 이자, 그리고 마이너스 90% 폭락하면 원금 회복에 1000%가 필요하다는 수학적 공포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들 제 이전 영상에서 이미 수학적,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했습니다. 세배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해석하면 발생하는 오류들입니다. 이러한 논리들은 레버리지의 구조적 특성을 공포의 무기로 치환한 것들입니다. 산업이 성장하고 지수가 우상향하는 환경에서 이 공포 마케팅에 휘둘려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스크입니다. 제 예전 영상들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6. 결론. 계좌를 지키는 진짜 방법. 여러분, 오늘부터 이 생각만은 꼭 바꿔주세요. 단타는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기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잦은 매매는 곧 수수료와 세금이라는 확정적 손실을 누적하는 지름길입니다.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장기 투자를 막는 그 수많은 말들은 결국 여러분이 단타라는 도박장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이들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SOXL로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은 1분봉을 보며 단타를 친 사람이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믿고 그 엄청난 변동성의 파도를 묵묵히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단타를 부추기는 그 달콤한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차트의 1분봉을 끄고 산업의 10년 뒤를 고민하는 투자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다시 세우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냉철한 투자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단타 필패의 논리 중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혹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장기 투자 전략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